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년생 자녀를 둔 아이 엄마입니다. 최근 아이들과 함께 여행지에 놀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됐어요. 엄마, 왜 우리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없어? 하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 때문에 저는 오래전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져서 아무렇지 않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그 사건이 항상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속 편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다 보니 늘 마음속에 담아둔 채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이야기를 좀 꺼내놓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먼저 어릴 때 제 이야기를 하자면 감사하게도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친정아빠는 대기업 임원이셨고 엄마는 대학 교수셨거든요. 자녀가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데는 물론 경제적 여유도 중요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란다. 아빠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엄마께서도 돈도 중요하지만 인품과 지식이 먼저야.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천박한 짓이야. 라고 가르치셨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에 겉보기에 화려한 삶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대방을 고르는데 경제적인 능력보다는 인품을 봤죠. 시댁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순간이 오면 속내를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올 줄은 몰랐죠. 남편과는 부모님 지인분의 주선으로 만든 선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사실 선자리라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극구 거절을 했어요. 엄마, 아빠,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게. 굳이 이렇게 하면 나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아우, 그래도 한 번만 만나봐, 글쎄. 너 윤숙이 이모 알지? 그 이모가 그렇게 그 집 괜찮다고 너 소개시켜주고 싶다잖아. 어른들이 소개시켜주면 더 부담스러운데. 정 아니면 그냥 식사만 하고 오면 되지. 뭘 그렇게 무겁게 생각할 거 있니? 혹시나 네 맘에 들면 만나보면 좋잖아. 알겠어요.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친정 엄마의 닭달로 나간 자리에서 멀끔한 차림으로 앉아있는 남편을 보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자리는 처음이라 어색해서 많이 뻣뻣하게 굴었는데 남편은 친절한 얼굴로 분위기를 잘 리드해 줬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만나보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좋아요. 저도 덕분에 재미있었어요.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입담도 매너도 좋았고 이런 사람을 쉽게 만나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몇 번 데이트를 하고 나서 바로 연인이 되었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1년이 지나자 서로에 대해 웬만한 건 다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아버지께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꽤 부유하게 자란 편에 속했죠. 가끔 주고받는 가족 사진이나 본가에서 찍은 사진 등을 봐도 남편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건 바로 보이더군요. 배경으로 보이는 가구, 인테리어 등이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값비싸 보이는 것들이었거든요. 그걸 알고 나니 막상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민도 생겼어요. 저희 집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를 검소하게 키우셨고 두 분께서도
검소하게 지내셨거든요. 하지만 남편과의 유대감이 깊어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흐려졌어요. 야, 보통 시댁이 친정보다 못 살아서 고민이던데? 넌 무슨 걱정이야? 집안끼리 비슷하게 잘 사는 것도 되게 축복이다. 니네 집도 잘 사는 편이니까 딱히 반대도 없을 것 같고. 더 잘 살면 지원 더 해줄 텐데 얼마나 좋아. 더도 별게 다 걱정이라니까? 그런가? 당연히 배부른 걱정이지.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더한 일도 많은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집안 차이는 감사하다는 생각만 들걸?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원래 결혼이라는 게 두 집안이 합쳐지는 거니까 이 정도 차이쯤은 괜찮겠지 생각하고 말아버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의사를 말씀드리자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아유, 그래? 우리 딸이 설마 그런 집에 시집까지 갈까 싶었는데 정말로 갈 줄이야. 엄마 마음이 편하네. 엄마, 언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긴 한데 성품이 괜찮아 보이니 이왕이면 잘 살면 더 좋은 거지? 그러게, 나도 이거 내 딸이 그래도 부잣집에 시집 간다니 왠지 마음이 놓이는구만. 엄마 아빠도 참 못 말리신다니까요. 부모님께서 농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었던 마음마저도 시댁에 방문하면서 달라졌죠. 처음 시댁에 방문했을 때는 사람인지라 저도 모르게 살짝 주눅이 들기는 했어요. 시댁은 강남에 있는 고급 주택이었고 시부모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르고 있었거든요. 어머, 어서 와요. 우리 현우가 이렇게나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처음이라 많이 궁금했어요. 아, 참 곱게도 생겼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 될 건데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요. 편하게 시어머니 하고 불러. 엄마도 참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초면인데 무슨 벌써부터 시어머니야. 그게 더 불편해요. 그래? 나도 며느리 생기니까 좋아서 그러지 이 녀석아. 내가 자식이라곤 아들놈 하나밖에 없어서 집에 여자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떨까. 늘 상상만 했거든. 아, 그렇다고 너무 걱정은 말아요. 딸 같은 며느리 되라는 소리는 안 할 거니까. 대신 내가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좀 되고 싶어서.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댁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교양 있는 시어머니와 다정다감하신 시아버지까지. 남편이 어떻게 자라왔을지가 느껴져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금 남아있던 걱정마저 사라졌죠. 양가 인사를 무사히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더군요. 며느라,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니? 내일 저녁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세요?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모님들 모임인데 우리 며느리 너무 잘 들어왔다고 자랑하니까 다들 궁금해하셔. 여기도 가족 같은 사람들이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어머님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확 몰려왔지만 이미 시간이 된다고 해버려서 거절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약속을 잡았어요. 결혼 전이니 딱 한 번만 나가야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나, 정순 씨 며느리구나. 참 참하게도 생겼네. 현우가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겠네. 그러게, 우리 나이 되면 얼굴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딱 알지. 착하네, 착해. 그치? 집안에 여자 잘 들어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집은 앞으로도 더 잘 될 건가 봐. 사돈 두 분도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라 그런가 예의도 바르고 이뻐 죽겠어. 우리 집은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우리 아들도 저런 며느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요. 네, 열심히 찾아볼게요. 어머님이 데리고 간 곳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사는 공장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사모님 모임이었어요. 그날 저를 데리고 간 식당도 회원제를 받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평생 구경도 못 해봤을 식당이었죠. 엄청난 가격에 화려하고 양 적은 음식들이 식탁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맛은 있었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솔직히 아까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제 소개가 끝난 후 사모님들 사이에 오가는 얘기는 오로지 돈뿐이었어요.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더라. 누가 어디서 어떻게 대박이 터져서 돈을 벌었다더라. 돈 버는 얘기에 관한 것뿐이었죠. 다들 명품은 기본으로 두르고 계셨고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집에 시집을 온 건가? 약간 착각마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물으니 남편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 집이 잘 살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엄마가 버는 만큼 쓰고 싶어 하셔서 그런 거지. 옛날에 아빠 사업 잘 안 될 때는 힘들게 사셨거든.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기 싫어하셔. 그래도 너무 쓰기만 하시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거야 부모님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희 결혼식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죠. 며느라, 너희 예식장 잡았다면서? 네, 어머님. 내가 지난주에 너네 잡았다던 예식장을 보고 왔는데 그렇게 작은 곳에서 해도 괜찮겠니? 우리 쪽도 하객이 꽤 많은데. 어머님, 하객 수는 저희도 맞춰서 예식장 고른 건데 혹시 더 오실 예정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요. 그치, 더 오면 더 올 수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니네가 호텔 예식을 했으면 하거든. 호텔 예식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식대도 그렇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비싼 곳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예쁜 곳으로 골랐어요. 아유, 아무리 잘 꾸며봐야 호텔 예식이랑 비교가 되나. 가보면 다르거든. 결혼식이 실은 부모님 손님이 더 많은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우리 체면도 생각을 좀 해줘야 하거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생각하고 있니? 발리로 다녀올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여행 스타일이 휴양지를 좋아해서요. 그래? 발리도 좋지만 이왕이면 유럽을 좀 다녀오는 게 낫지 않겠니? 유럽은 둘 다 다녀오기도 했고 결혼식 자체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투자할 것도 없고 이왕이면 둘 다 안 가본 곳을 가보고 싶어서 골랐어요. 돈이 문제라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자식들 좋은 곳에 신혼여행 보내주는데 그 돈이 아깝겠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은데 이미 결혼하는데 지원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엄마 무슨 소리야.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니네가 자꾸 니네 힘으로 하려고 하니 우리가 지원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희 둘 힘으로 하려고 하니 우리 집안 체면은 좀 고민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혼식이라는 게 부모 행사거든. 그래서 우리 집 입장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구나. 돈이 걱정이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게. 원래 저희 부부는 최대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하기로 계획했었지만 역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상의 끝에 어느 정도 시댁에 맞춰드리기로 했어요.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맞춰드려. 지원은 다 해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뿐인 결혼식 성대하게 해버려. 기대된다. 그래도 이게 다 나중에 빚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그게 아니더라도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을 것 같고.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원래 준다고 할 때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 같아도 내가 여유 있으면 자식이 최고 좋은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주변에 이야기해봐도 또 스스로 생각해도 나쁠 게 없는 제안이었지만 괜히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원래 남들한테 보여지는 걸 중요시 생각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남편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알아도 남편이 잘 알겠지란 생각에 그만 걱정은 줄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게 되었고 어머님의 닭달 아닌 닭달에 드레스마저 최고급, 신혼여행마저 최고급으로 하게 됐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걸 최고급으로 해본 터라 안 좋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까지 돈을 써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주변에서도 부러워하고 부모님도 내심 만족하시는 것 같아 그러려니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렇게 남부럽지 않을 화려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첫 애가 생겼을 때쯤 시부모님의 사업이 휘청거린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하지만 그 소식을 전하는 남편마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는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는 티내지 마. 자존심이 센 분들이니까. 알겠어. 근데 진짜 괜찮은 거 맞겠지? 하루 이틀 하시는 일도 아닌데 극복할 방법을 찾으시겠지. 우리가 개입한다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께서는 제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이 귀띔해주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사업이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았을 정도로 시부모님의 다소 사치스러운 소비 습관은 여전했어요. 잘 나갈 때야 그렇게 쓰셔도 잘 나가시니 그렇겠거니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넌지시 이런 말씀을 던지셨어요. 며느라, 이제 니네도 첫애 낳고 먹고 살 만한데 빌린 돈은 줘야 하지 않겠니? 네? 빌린 돈이라뇨? 왜? 니네 결혼할 때 우리가 보태준 돈들 있잖니. 그걸 설마 그냥 받는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 따지고 보면 다 니네 결혼식에 들어간 돈인데 우리한테 돌려줘야 맞지 않겠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희 결혼할 때 보태주신 돈이라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보태주셨고요. 그건 양가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빌렸다뇨? 아니, 그거 말고 니네가 결혼식이니 신혼여행이니 드레스니 전부 평범하게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품위 유지비로 빌려준 돈 있잖니. 그건 너희 친정 도움 없이 순수하게 우리 집에서만 보태준 돈이잖아. 설마 잊은 거 아니지? 잊기는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그때 그 돈은 시댁 품위 유지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희는 결혼식을 애초에 그렇게 호화롭게 할 생각도 없었고 저희 힘 닿는 수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갈 필요 없었고요. 뭐? 그럼 너는 그 돈이 당연한 돈이었다는 거니? 그래서 그 돈으로 호강한 게 누군데? 너 아니야? 주변에서 다들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결혼식 최고로만 해서 가장 득본 게 누군데? 넌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돈 대줬으니 입 싹 닫겠다 이거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난처해서 그래요. 그때는 그냥 비용 지원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저희가 원에서 빌린 돈 갚으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워서 그렇죠. 하여간 이래서 돈은 그냥 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물렀어. 마냥 착하게만 봤는데 돈 앞에서는 또 그렇게 굴 줄 몰랐네. 됐다. 그 돈을 받으려고 한 내가 바보였지. 그래, 나도 고작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너랑 감정 상하기 싫으니까 없던 일로 하렴.
말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저한테 단단히 삐치신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좋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죠. 원했던 소비는 아니었지만 그 소비로 좋았던 건 저희였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좀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뭐? 갑자기 그 돈을 갚으라고? 얼마 정도인데?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돈 써서 좋았던 건 사실이니까 그냥 갚아드리자. 갑자기 갚을 5천만 원이 어딨어. 부담되는데. 나도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 안 갚고 어머님이랑 소원해지면 마음의 짐으로 계속 남을 것 같아. 어머님도 좋은 마음으로 보태주셨던 걸 텐데 굳이 질질 끌지 말자. 그래 뭐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지. 남편과의 상의 끝에 5천만 원을 어머님께 보내드렸고 어머님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네가 내 마음을 모르진 않는구나. 우리가 이 돈이 뭐 없어서 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니? 자식들 마음을 보는 거지. 이렇게 잘 쓰고 돌려주면 나중에 너네한테 더 큰 돈으로 돌아가지 않겠니? 어머님, 나중에 받으려고 드리는 돈 아니에요. 저희가 쓴 돈 돌려드리는 거죠. 어머님께선 돈을 받으시는 순간까지도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강조를 하시니 시댁이 요즘 많이 힘든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부모님이 자존심이 세다던 남편 말도 떠올랐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 조금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댁이 어려울 때 도와드릴 순 있지만 그러다가 가정의 평화가 깨진 집을 여러 봐왔으니까요. 저희도 더 이상 부부 둘이서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냉정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조금은 저희 밥그릇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유가 있다면 시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진 도와드려야겠지만요. 그렇게 홀로 각오를 다지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은행 어플을 조회하던 도중 임시로 소액 묶어두었던 예금 통장이 해지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여보, 뭐야? 예금 통장 해지했어? 여기 있던 돈은 다 어디로 갔어? 아, 그게 내가 500만 원 좀 썼어. 나머지는 내 계좌로 다시 묶어뒀어. 500만 원을 갑자기 어디다 써?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실은 어머니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 말이지. 적금은 좀 그렇고 예금이 그나마 해지하기 부담이 덜 돼서 조금만 빌려드렸어.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말도 없이 해? 당신한텐 죽어도 알리기 싫다는데 그럼 어떡해. 말했잖아. 엄마 자존심 세다고. 당신한테 말 안 하면 조금밖에 못 빌려드린다 하고 빌려드린 거야. 아니, 왜 빌려가신 건데? 요즘 그렇게 어려우시대? 그것도 말씀이 없어. 그냥 금방 갚겠다고만 하고 빌려가셨어. 왜 빌리시는지는 알고 빌려드려야지. 당신도 참. 엄마가 빌려간다는데 어떻게 그래? 가족끼리 어려울 때 좀 도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누가 뭐래? 적어도 나한테는 말을 해달라는 거지. 나도 우리 자금 상황을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금방 돌려주신다길래 말 안 한 거야. 갚으시면 다시 채워놓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일찍 발견한 거고. 그래, 알겠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꼭 얘기해줘. 시댁에 모르는 척만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모르고 있는 건 말이 안 돼. 알겠어.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미안해, 여보. 약간의 말실은 끝에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사과해줬어요. 그래서 다행히 싸움은 더 커지지 않고 마무리가 됐죠. 남편의 입장도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기에 저도 그쯤에서 더 이상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외면하기도 어렵고 안 빌려드렸을 때 돌아올 비난을 견디기가 힘들기는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에게 한 달 내로 갚겠다고 했던 어머님께서는 서너 달이 지나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남편이 물어봐도 곧 갚겠다. 돈 들어오면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봐라. 는 말씀만 하실 뿐이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다. 아니야. 그래도 적게 빌려드렸으니까 큰 부담은 안 되네. 그 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자. 대신 저번에도 말했지만 다음부터는 나한테 미리 말해줘야 해. 그렇게 말하니 남편이 무척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요구하신 결혼식 비용 때문에 5천만 원을 보내드린 직후라 저희 쪽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도 500만 원 때문에 시댁과 척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5천만 원이야 우리가 쓴 돈이라 그렇다 치고 500 정도는 어려울 때 그냥 드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좋게 생각하며 넘겼는데 더 이상은 좋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남편에게 긴 출장이 잡혀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에서 며칠 지냈는데 친정아빠 통장 정리를 도와드리다가 이상한 걸 보고 만 거예요.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의 통장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무려 3억이라는 고액의 숫자가 인출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잘못 봤나 싶어 눈을 씻고 다시 숫자 0을 세어봤지만 개수는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말이다. 사돈께서 급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셔서. 네? 시부모님이요? 사업하는데 필요한 자금인데 상황이 좀 급한 모양이더구나. 그래도 사돈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니? 최대한 금방 돌려주시겠다고 하니 기다려보자. 세상에. 근데 시댁에서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너한테는 괜히 걱정 끼칠까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들킨 김에 한번 물어나 보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셔서. 그래도 아빠한테까지 연락하셨을 줄은 몰랐는데. 너무 걱정 마라. 아빠가 누구니? 아무리 사돈지간이라지만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두는 게 서로 좋은 거 나도 안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차용증도 써놨으니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아무래도 남편이 빌려드린 500만 원도 못 받고 있으니 3억이라는 금액은 더욱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께서 제 생각을 읽으셨는지 금고에서 차용증을 꺼내서 보여주시더군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담보도 확실하게 걸려 있더라고요. 봤지? 사돈께서 살고 계신 집 일부도 담보로 설정해 주셨어. 그러니 안 갚을 일은 없을 거다. 와, 아빠 잘하셨어요. 그래도 담보가 확실하니 안심해도 되겠네요. 그래, 아빠가 누구냐? 어려울 때 서로 돕더라도 이런 건 확실하게 해둬야 뒤탈이 없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선의로 베풀었던 일이 악용될 수 있거든. 다행히 확실하게 처리해 두신 덕분에 큰 걱정은 안 되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더군요. 그렇게 든든하셨던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실 거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윤정아, 너희 아빠가...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왜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꽁꽁 언 도로 때문에 차가 여럿 미끄러지는 사고가 잦은 날이었는데 아빠께서 귀가하시는 길 사중 추돌 사고에 휘말리셨어요. 소식을 듣고 반쯤 이성을 잃은 채 병원에 도착했지만 아빠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어요. 미처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도 못한 채 아빠를 떠나보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혼자 남게 되신 엄마 걱정도 너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느낌마저 들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 속에서 아빠의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반쯤 정신이 없는 채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오더군요. 여보, 잠깐 쉬고 있어. 여기는 내가 지킬게.
아니야, 내가 있어야지. 우리 아빠인데. 당신 지금 너무 멍해 보여. 걱정돼서 그러니까 조금 쉬고 있어. 남편의 배려 덕분에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벽뒤 구석에서 쉬고 있던 중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나오며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유, 저 양반도 참 아직 젊은 나이에 어찌 저렇게 됐을까. 참 안 됐지.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말이야, 사돈한테 빌린 돈은 그럼 어떻게 하지? 어머, 그러게요. 안 갚아도 되려나? 안사돈은 그 돈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것 같던데? 며느리도 모르는 눈치고 비밀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사돈 돌아가시고 아는 건 우리뿐인 것 같은데?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안 그래도 그 돈 어찌 갚나 엄청 막막했는데 차용증에 갚기로 한 기간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게, 이게 참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너무 잘된 일이네. 그 돈만 안 갚아도 충분히 여유가 생긴다니까. 그래요, 그래. 우리만 입 싹 닫고 있으면 되지. 나중에 사업 다시 잘 되면 애들한테 차나 한 대 사주면 되겠네. 그가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양심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지금 좀 힘들어서 그렇지. 여보, 근데 나 더 좋은 생각이 났는데 말이에요. 이건 좀 너무 나쁜가? 뭔데? 말이나 해봐. 그 뒷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악마처럼 킬킬거리면서 웃는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듣겠어서 그 자리를 뛰쳐나와 버렸어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차게 식더라고요. 분노와 배신감에 한참 동안 장례식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걸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감도 안 오더군요. 잠시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식장에 들어가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부의금 가지고 오신 분 그쪽 함에 넣지 말고 이쪽으로 주세요. 엄마,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부의금 함에 넣어야죠. 넌 모르는 그런 게 있다. 그게 뭔데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집사람 보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여보. 지금 뭐들 하시는 거세요? 아, 며느리 왔구나. 그게 말이다. 실은 너희 아버지가 우리한테 진 빚이 있거든. 아무래도 이렇게 돌아가셨으니 그 빚을 갚지는 못하실 것 같으니 부의금이라도 받아가기로 안사돈이랑 합의했다. 네? 뭐라고요? 저기 부의금 함에 넣지 말고 그냥 나한테 달라니까. 이쪽 사돈이 우리 집에 진 빚이 있어서 그래요. 이리로 줘요. 그 뻔뻔한 행태를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아빠께서 빚을 졌다는 말에 부의금을 가지라고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평소라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뿐인데 엄마께서도 너무 큰 슬픔에 빠져 계셔서 그런 걸 따질 여력이 없어 보이셨어요. 부의금을 뺏는 것도 뺏는 거지만 양심도 없이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생전 안 하셨던 일로 아빠를 욕보이게 하는 모습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친정에서 아빠가 시댁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받아온 차용증이 가방 안에 아직 있겠더라고요. 가방을 잘 바꿔 들고 다니지 않는 데다 차용증을 본 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방을 뒤졌더니 다행히 차용증이 있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양심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어른들끼리 한 거래에 대해 뭘 알겠냐?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그럼 우리가 없는 소리를 지어내기라도 했다는 거야? 네, 아주 뻔뻔하게 없는 소리를 잘도 지어내시는데요. 우리 아빠가 두 분께 빚을 졌다고요? 그 반대겠죠. 뭐? 사람을 뭘로 보고 우리가 빚을 져놓고 이런 짓을 하겠어? 사람을 얼마나 파렴치 안으로 보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며느리 너 아무리 부의금 뺏기기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뒤집어 씌우냐? 저도 두 분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한이길 바라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이러세요?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이 차용증이요.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이래도 기억이 안 나시면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차용증을 던져버리자 두 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시부모님께 부의금을 건네던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와 차용증 내용을 확인했어요. 시부모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사람들도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뭐야? 진짜 본인들이 빌려놓고 부의금을 가로채려고 한 거야? 어떻게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짓을 해? 처벌받을 게 두렵지도 않나? 아니 네가 이걸 어떻게 어디서 났어? 어디서 가지고 왔어? 시부모님께서 손을 덜덜 떨며 차용증을 떨어뜨리셨어요. 그걸 주워서 다시 가방에 넣자 어떤 나이 중후하신 분께서 다가오시더군요. 그분을 보자 두 분의 얼굴이 더 새파랗게 질렸어요. 대표님! 김 대표, 이게 사실인가? 자네 말만 믿고 부의금도 자네한테 줬는데 이리 내놓게. 어떻게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정말 인간적으로 실망스럽네. 이런 짓까지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심각한 줄도 몰랐고. 우리 거래는 없던 일로 하지. 잠시만요. 오해십니다, 대표님.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시지요. 네? 장례식장에는 친정 손님뿐 아니라 시댁 손님들도 꽤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점잖지만 크게 화를 내고 가신 분은 알고 보니 시부모님 사업의 주 거래처 대표라고 하시더군요. 그 외에도 몇몇 거래처 직원들을 통해 시부모님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간 모양이었어요. 안 그래도 재정이 좋지 못하던 시부모님의 사업이 휘청거린다는 소문이 들려오더군요. 하지만 그런다고 저희 아빠에게 한 짓을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당신도 처신 똑바로 해. 난 아무리 당신 부모님이라지만 우리 아빠께 그런 짓까지 하신 부모님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솔직히 나도 우리 부모님이라 등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번 장례식 일은 너무했어. 장인어른께서 빌려주신 돈으로 급한 일도 해결하셨던 모양이던데 내가 당신 상황이어도 용서 못했을 거야. 난 어떻게든 시부모님이 우리 아빠한테 빌려가신 돈 돌려받을 거야. 차용증도 있으니 못할 것도 없지. 그래, 빌린 돈은 갚는 게 맞지. 그렇게 하자. 남편이 마음 아파하는 걸 보며 저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시부모님에 대한 악몽을 꾸고 아빠께서 우는 모습이 꿈에 나올 정도였기에 끝까지 해결을 봐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마음고생을 하는 걸 내내 지켜본 남편도 동의를 했죠. 그래서 장례식이 정리되고 마음 추스르는 대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담보권을 실행했어요.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니, 우리가 사업 잘 풀리면 3억 정도는 금방 갚는다니까. 가족끼리 추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저희 아빠께서 이미 충분히 기다려주신 것 같은데요. 갚기로 한 약속 기한도 지났고요. 그래, 우리가 그날 일은 잘못했다. 근데 있잖니, 너도 살아보면 알겠지만 우리처럼 큰 돈 만지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 때문에 순간 눈 뒤집혀지는 일이 많아. 정말 미안하고 용서 못 받을 짓인 건 알지만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전 그날 두 분 대화하시는 것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요. 눈 뒤집혀서 아빠 돌아가시니까 아빠 돈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좋아하신 것까진 이해해볼게요. 그런데 두 분은 선을 넘으셔도 너무 넘으셨어요. 저희 아빠 장례식에서 아빠를 욕보이시면서 부의금까지 가로채려고 하셨잖아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제가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잘하세요? 그제서야 두 분께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무시더군요.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린 탓에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시댁에서는 장례식장 일로 업계의 소문이나 거래도 많이 끊겨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근저당권 때문에 추가 대출도 힘든 모양이었어요. 결국 집을 내놨지만 한참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에 집을 내놔서 제값에 팔지도 못한 채로 저희에게 3억을 갖게 되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걱정은 없으셨을 거예요. 살고 계셨던 집이 워낙 비싼 값이었고 사업만 잘 됐으면 다시 일어설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업계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얘야, 내가 참 면목이 없지만 돈 한 번만 더 빌려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진심이세요? 얘기를 좀 들어보렴. 예전에 내가 너도 데리고 갔던 사모님 모임 기억나지? 내가 거기서 어떤 펀드를 추천받았는데 그게 사기였지 뭐니.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돈을 날려도 너무 많이 날렸다. 이거 들키면 네 시아버지한테 나 정말 끝난다. 어? 사람 목숨 한번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면 정말로 은혜 안 잊을게.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는 돈 안 갚아도 된다고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님을 살려드려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니 어머님께서도 할 말을 잃으시더군요. 어머님께서 날리신 돈과 거래가 끊긴 후 도저히 버틸 수 없으셨는지 두 분께서는 제게 3억을 갚으며 이사했던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시던 분이 좁은 집에서 살며 기도 못 펴시는 모습을 보니 참 기분 묘하더군요. 얼마 못 가 시아버지의 사업은 망하셨고 두 분께서는 거의 빈털터리가 되셨어요. 사람의 선의를 돈으로만 보고 죽어도 허세는 못 버리던 두 분께서 결국 스스로 무너진 꼴이었죠. 두 분께서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으셨어요. 돈도 잃으셨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전부 잃으셨죠. 돈이 아닌 신뢰와 사람을 잃었을 때 진짜 몰락이 시작된다는 걸 똑똑히 지켜보게 됐어요. 시댁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저는 앞으로도 사람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디 스스로 떳떳하고 주변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는 지금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